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패소했다면 부부싸움하다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가상화폐에 빠져 사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재개발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잘 받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그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형사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형사 조정이 뭔지 몰라서 이것이 궁금하고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형사 조정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형사 조정 제도의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 사건을 어떤 법적 해결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조정을 하는데요. 이 형사 조정 절차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게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중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이제 원만하게 해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는 당사자에게 형사 조정 제도의 취지와 사건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그 조정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조정 절차의 회부에서 그 회부와 함께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서 이제 한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고소 고발, 공소 제기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형사 조정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형사 조정 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권장이 돼서 이제 활용되는 그런 제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검사가 형사 조정을 권하면 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의권자가 1회 형사조정 절차 개시 전까지 동의하지 않은 뜻을 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만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서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합의나 형사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자백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이 손해배상금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나요? 검사가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내 이제 사안의 경우 이제 경중, 혐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우선 첫 번째로 차용금, 그리고 공사대금, 투자금 같은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사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의한 고소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런 사건 또는 이제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해서 각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조정에 회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이 형사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3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욱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행의 양태나 또는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서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구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비밀 유지, 사과 등 처벌 이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형사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되 2명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 능력 및 법적 지식 등의 이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검찰청에서 미리 위촉되어 보통 실무상 형사조정위원 그렇게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 회부서, 고소장, 의견서 사본 등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형사조정에 임하게 되면서 통상 형사조정 기간은 형사조정 회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형사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 성립을 이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 등 고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건이 불기소가 되는 건 반드시 아니고요. 합의는 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처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기소가 되실 수 있고 또 다만 친고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합의나 피해 회복의 점이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 형사 조정 제도를 어떤 분들이 활용하는지 좋은지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을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조정을 통해서 좀 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 과정이 기록된 서면을 검사가 확인하기 때문에 처분에 좀 참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의 경우 반드시 이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인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 등 이제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에 가해자로서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금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등의 이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형사 조정 의사를 물어볼 경우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범죄 피해자의 경우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또 피해자가 기소 유예 등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또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 금전적 보상 외에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요구하고 싶은 조건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반면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벌금형 등 선고만으로도 어떤 일시상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또 아니면 조정위원회 중재하에 적절한 피해 배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찰 단계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합의 시기를 놓쳤다면 검찰청 송치 이후에도 형사 조정
조정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검사실에 전화해서 형사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달 임금 체불에 관해서 체불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놨는데 네. 패소 판결이 나서 그런 거예요. 패소 판결이 났다고요?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해가지고 여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작년에 그때 당시 갔는데 이제 돈이 체불을 해가지고 임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준 사건입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하신 건가요? 나는 3개월 했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네. 지금 3개월간 일을 하고 그런 건설사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3개월 건데 중간중간 그 군데군데 조금씩 주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잔금을 못 받아서 이제 전화한 거예요. 아, 잔금이 남으신 상황이시군요. 예, 네, 예.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질문 좀 몇 개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원청 있으시고 원청 수급인, 예, 그 다음에 네. 하청 있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건설 관리자 네. 이렇게 있으실 텐데 정확히 계약, 그 근로 계약을 이 건설 관리자랑 하신 건지 아니면 하청이랑 하신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는 말 듣고 이제 다른 사람 그때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 반장이 있거든요. 네. 반장이 한층 어릴 때마다 그냥 돈 지급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네, 계약서 안 쓰시고, 네. 안 쓰시고 그냥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셨죠? 예. 예. 예, 일단 그러니까 그 건설 관리자랑 임금 계약을 하셨나요, 혹시? 근로 계약을 아니면 하청이랑 직접 하신 거예요? 하청이랑 한 거죠, 하청. 하청이랑 하셨고, 예, 하청이랑 근로 계약은 제대로 체결을 하셨고, 네. 관리자로 이제 관리자하고 그것도 이제 돈 계산 얼마 준다는 계산도 안 하고 네. 나중에 중간에 이제 거의 끝날 내가 한 2달 지난 다음에 네. 얼마씩 계산해 준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나중에 계산을 해주겠다, 뭐 정산을 해주겠다 나중에 그랬다고요? 임금을 시정해 주겠다 그런 예.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왔는데 현장에 왔는데 네. 근로계약서 써주라고 하니까 다른 현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안 써줬다 이거죠? 근로계약서 예. 써달라고 했더니 아예 서면으로는 안 안 써주고. 쓰고 그냥 구두로만 했다. 예, 근데 구두로 계약을 했어도 계약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다만 녹취록이나 뭐 그런 증거 있으세요? 녹취록 증거는 네. 원청 있고 하청업체 소장으로 있던 분 양씨라고 있거든요. 네. 양씨한테 건설 동양 기급 건설 동건설
양 씨한테 네. 임금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20일쯤 있다가 돈 좀 달라고 그냥 간 거예요. 네. 예. 갔는데 그때 네. 녹음시킨 거예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아니, 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씨가 네. 그때 당시 네. 거의 이제 그런 거는 뭐 임금분도 체결해 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양 씨예요. 양 씨. 양 씨. 비글 건설사. 그 양 씨가 그러니까 어디 소속일까요, 혹시? 하청. 하청 소속이에요. 예. 그분하고 녹음 내용에서 하청 사장이라고 했는데 예. 하청 사장이 했는데 우리가 인천에 가서 고소했을 때는 노동부 고소했을 때는 예. 비글 건설사 소속돼 있지 사장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그때 인천에서 꾸밀 때 그러더라고요. 아, 본인이 하청 사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도 면허 빌려서 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지방노동청에서 보내온 거는 사장을 제기한 사건을 가해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혹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신 거죠? 그쵸? 네, 지방노동고용청에 신고한 거예요. 예,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이게 지금 이제 신청인, 피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신청인이 되시고 피신청인을 하청업체로만 선정을 하신 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청업체랑 구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하청업체로만 해서 하셨는데 이제 고용청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임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게 이제 진정 사건인데 노동청에 진정하신 건데 이거 재진정 가능하시거든요. 예, 반드시 지금 재진정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관건은 지금 하청이랑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상대 쪽이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일단 입증이 좀 필요하신 사안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로계약 한 게 아니고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원래는 전 팀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전 팀장이 하청 줬다고 전 팀장이 처음에는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이제 나도 이제 우리 형이 데려가가지고 나도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팀장이라는 분이 아마 건설 관리자일 거예요. 가려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계약은 원청하고 있잖아요. 원청 B사 건설사 요즘 있는 거 거기하고 구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원청이랑요? 네, 그 일하면서도 우리가 걸조 올려주는 그런 걸조만 올려주고 뭐 다른 건설 안 하거든요. 네, 골조만 하시고. 걸조 구조물 걸조 이제 그걸 시공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근데 그 건설사하고 이 건설사하고 전 팀장하고 구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구두 계약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정상적인 계약은 다른 사람 그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 있거든요. 그 박씨라고 있거든요. 박씨. 박씨하고도 지금도 통화도 되는데. 박씨는 B 건설사하고 연락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신다는 거죠? 동양건 B 건설사하고도 통화가 되고 다른 우리 하청 소장 양 씨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팀장 전 씨도 연락 안 되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한 가지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조금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 설명 잠깐만 좀 들어보실까요? 일단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통상 이런 건설이 어떻게 되냐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건설 관리자라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팀장님, 예, 팀장 그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 그 팀장이랑 통상 이제 소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팀장이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자다. 이런 식으로 노동청에서 결론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청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이 제1항에 따르면 만약에 하청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하청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원청 업체랑 연대 책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건설 관리자랑 만약 직접 임금 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되면은 이 건설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이 되고 하청은 더 이상 이제 지급 의무가 없게 돼요. 연대 책임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리자만 이제 지급 의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진실은 하청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해가지고 그냥 갖고 일하기엔 얘기 돌린다니까 일하는 거. 어쨌든 구두로 하셔도 하청이랑 직접 하청에 소속돼서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하청이랑 원청 둘 다 이제 연대 책임으로 이제 임금 체불의 지급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진정 사건에서 그렇게 나온 경우 이런 일 많이 있으세요. 저희 실무에서 이런 경우 지금 재진정을 하셔서 지금 사안을 정확하게 이 부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증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구두계약도 계약은 맞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만 하시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주변 사람들 사실 확인서라도 다 써서 이렇게 제출하셔서 이걸 재진정해갖고 지금 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거는 노동청에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소송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진정 사건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을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하력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거지 직접 청구하고 있으신 건 지금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지금 관련한 증거 뭐 녹취록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약간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는 않고 또 제가 녹취록을 직접 보고 상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근데 녹취록도 그렇고 사실 확인서도 그렇고 이런 관련 증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직접 하청이랑 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증거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계약서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알아요. 계약서가 그리고 원래 공사 쪽에서 실무에서 당연히 계약서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증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민사소송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건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 요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 본인,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신 분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 그리고 이 법률구조 대상자라는 거에 대한 소명자료, 이거 소득 관련 자료거든요. 이거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 그리고 함께 일하셨던 분이나 다른 분들 중에 실제 하청이랑 계약을 했다. 그리고 임금 일부는 지금 받으신 거죠. 그쵸? 일부 받은 거, 일부 받은 거. 그 일부 받은 게 하청, 어디, 입금자가 누군가요, 혹시? 입금자가 디귿건설사예요. 인천에 있는 거, 디귿건설사. 그러니까 하청이에요? 하청입니다, 하청.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죠. 요 앞에 그걸 갖다가 이제 노동청에 다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받은 거 그런 거 기록을 갖다가. 근데 이런 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요건 사실 맞춰가지고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진실이 그렇다고 해도 아마 제가 이제 직접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요건이랑 이 증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다시 이제 재진정해가지고 이 근로계약이 있었다, 임금 받으실 수 있었다, 이거를 다시 입증하셔갖고 다시 노동청 결과 받으시면 돼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입금한 자료 같은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근로계약이 있었으니까 임금을 지금 지급을 한 거잖아요, 하청이.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알았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건설 근로라는 게 정말 신체 노동 강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도 네. 노동을 했음에도 이렇게 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보통 이 건설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이 공사 쪽이요. 네. 어떠냐면은 보통 이제 도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도급인 있어도 그 밑에 수급, 재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청을 도급이, 많이 주는군요. 예, 하청을 많이 줘서 네. 도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런 근로자들도 일용직들도 잠깐 이게 이분도 이제 3개월 정도 일하셨는데 일하는 기간이 통상 이렇게 길지도 않고 잠깐 일하시고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인부 같은 것도 종류별로 되게 여러 명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약을 이렇게 맺기보다는 좀 구두로 하고 그냥 적당히 임금 계산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경우 이제 종이로 된 정확한 근로 계약서나 아니면은 어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구두로 계약해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구두로 해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주체적인 이제 임금의 요건 내용이나 아니면은 임금 이제 근로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데 이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 맞지만 추후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이제 서로 이제 분쟁 부분 관련해서는 입증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하청이랑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설 관리자한테 이분이 지금 임금을 지급할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이랑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하청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사실 받으실 수 있고 저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원청도 연대 채무가 있는 사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청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을 한 만큼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게 당연한 건데요. 오늘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고 재진정하셔서 밀린 임금 꼭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8년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23년 4월부터 해장국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자꾸만 주방에서 썩은 달걀이 나와 재료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한 것을 가지고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아내는 아이와 함께 쉼터에 갔고 하물며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전화도 못하고 아이도 못 만나고 있는데요. 이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문제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 식당을 차린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 올 2월부터 6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쉼터에 연락을 했더니 쉼터 담당자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나면 이혼 신청을 하겠다느니 가게도 본인께 아니니 물건에 일절 손대지 말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라 한국말이 서툴러 절대로 그런 말을 전달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땐 쉼터 담당자가 전부 꾸며낸 말 같습니다. 또 쉼터 담당자가 소문을 어떻게 냈는지 마을 사람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번 일로 나중에 장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쉼터 담당자를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와 장사를 하면서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혹여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접근 금지가 원래 6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8월로 연장이 됐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이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언이나 욕설만으로도 가정폭력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리고 동거 친족에 대해서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 방임 이런 것들도 모두 가정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사안에서 지금 폭언이나 욕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해서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접근 금지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 접근 금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나요? 네. 그 사안에서 이제 이런 접근 금지 이것이 이제 임시 조치에 의해서 한 걸로 보이거든요. 접근 금지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조문에 따르면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차례 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6개월까지 이제 접근 금지 기간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아내분이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접근 금지를 신청한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아이도 볼 수 없는 건가요? 네. 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임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아내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이 이런 아이에 대해서도 같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께서 아이와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임시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네. 아이와 직접 연락하기는 좀 어려우신 그런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네. 지금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추후 양육권 다툼에서도 불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정폭력 사건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면 양육권 다툼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자 지정을 위해서는 판례는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적합한 방향,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배우자분을 양육자로 지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폭행 전과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육권 다툼에서 상당히 불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계셔서 소문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마을 사람들이 쉼터 담당자로부터 좀 다소 과장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거라면 쉼터 담당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제 허위 또는 진실 사실의 적시 그리고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요. 사안 같은 경우 쉼터 담당자가 과장된 사실, 충분히 허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적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퍼지도록 됐다라고 하면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인정돼서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십니다. 네. 지금 마을에 상담자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서 추후 가게 매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면 영업 방해로 또 고소도 가능한 사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형법 제314조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 지금 너무 과장되게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것이 맞고 인정이 된다면 또 이에 따라서 가게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해서 처벌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사실 약식, 그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진술이 확실하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통상은 이런 경우에 또 폭행, 상해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이와 관련된 진단서가 또 많이 제출이 돼서 이를 통해서 약식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배우자 간 욕설만으로 접근 금지 신청이 되고 이혼까지 네.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나요? 네, 실무에서 사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 이런 욕설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그치지가 않고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신고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임시 조치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로 분리가 되는 그런 조치거든요. 그런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에 따라서 약식 명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가 이걸 보고 약식 기소를 해서 이에 따라서 약식 명령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담자분은 절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안 같은 경우 사실 가정폭력까지는 없었다. 이 부분을 입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 말다툼에 불과했지 가정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뭐 신체 유형 행사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폭언에 이를 정도의 일은 없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굉장히 좀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 3년 차입니다. 남편은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15년 전부터는 신도시에서 수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저도 실장직을 맡아 아이들 관리, 행정 처리 등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한창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이제 다시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상화폐에 빠져서 학원 운영을 소홀히 하는 건데요. 학원에 나와서도 계속 가상화폐 상황만 보고 있고 집에 와서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는데 지금은 투자한 돈의 60%를 손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초기에는 주식 때문에 싸운 적이 많아요.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왕창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코로나 때 빚을 많이 졌고 지금에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은 월세에다가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일부 돌려받았고요. 가정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남편은 가상화폐에만 빠져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남편이 학원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는데 운전 중에도 가상화폐 어플을 봤나 봐요. 한 아이가 부모에게 그 얘기를 했고 부모가 학원에 와서 크게 화를 내 제가 죄송하다며 싹싹 빈 적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와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고 주식, 가상화폐에 빠져 살면서 일확천금만 노리는 남편은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보증금 일부와 학원상가 보증금, 그리고 남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원금 일부입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학원은 남편이 계속 운영할 텐데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도움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빠져서 일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배우자 중 일방이 가상화폐에 빠져서 가정 경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정에 소홀해져서 부양 의무나 동거 의무 이런 것도 막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로 인한 이혼도 충분히 발생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배우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빠져 있다는 점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빠져 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배우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빠져 있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그 판례는 일관되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그리고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 생활의 기간, 그리고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 재반 사정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 고려해서 이게 바로 이 사유, 지금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중요한데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도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공동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 일방의 자신의 개인 재산, 즉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을 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사안에서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남편이 투자하신 돈은 아마 수령하거나 운영해서 번 돈으로 그냥 그 돈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단자님도 수령하면서 같이 실장을 하면서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해당 재산도 충분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있고 또 투자하기 위해 큰 금액을 대출했다면 이 대출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혼 후에도 함께 갚아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재산 분할 대상 안에는 소극 재산, 즉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대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거나 아니면은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 이런 경우에만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사안 같은 경우 이 주식과 가상화폐가 뭐 일상 가사, 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툼이 있겠지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혼 후에는 함께 갚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약간의 이익이 있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매도해서 처분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이럴 때 가압류와 압류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이혼 재산 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압류랑 압류는 차이가, 압류는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고 가압류는 아직 집행 권한이 없는 건데요. 네. 어떤 확정 판결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 도중에 이 이혼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협의 이혼이 되면은 협의 이혼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면은 이혼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협의에 제대로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재판상 이혼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조정 전치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이혼의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 전치주이기 때문에 이혼 본소를 제기해도 조정이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인정되면 그냥 본소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혼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주실까요? 네. 실무에서 지금 이혼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자녀가 있고 또 재산 전체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 이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안 같은 경우 남편의 유책 사유 특히 관련해서 잘 증거 수집해서 정리해서 소송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는 좀 경제 공동체라고 하니까 일방의 판단만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옆 동네가 재개발 공사 중입니다. 저희 집에서 무척 가까운데요. 때문인지 소음이며 분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 완료될 때까지 못해도 3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사나 걱정입니다. 근데 곧 재개발 공사 피해와 관련해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 측이 피해 보상 금액으로 1,200만 원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철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진동과 소음이 상당하고 트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아이들 등하굣길도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 보상금 1,200만 원은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데요. 곧 피해 보상 협상을 할 텐데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사 피해를 참지 못해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보상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집 주변에서 재개발 공사를 하면 피해가 클 텐데요. 이런 경우 시공사와 피해 보상 협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협상 과정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시공사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 직접 협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분쟁 당사자 간의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알선, 조정, 재정 같은 경우 불성립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인근 주민 간의 협상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공사가 이 집주인들이랑 주민들이랑 함께 협상을 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사실 상담사님처럼 이제 소음, 진동, 먼지 손해도 있는데 만약에 완공을 하게 된 이후에 일조권 문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공사가 이를 모두 일괄해서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공 이후 손해까지 모두 포괄해서 하나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제가 소개드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와 소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적절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십니다. 네.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 피해 보상 시에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사 진행 관련해서 진동, 소음, 먼지 이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분 관련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시겠습니다. 네. 의무적 보상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그 의무적 보상 외에 사실 공사 진행 관련해서 이런 의무적으로 보상해줘야 될 문제 외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사 완성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문제거든요. 네. 예,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진행 관련해서는 뭐 사실 예상하기도 어렵고 보상해주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이런 걸 예상해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대처가 좀 가능합니다. 이 공사가 이미 완성이 나중에 돼버리면 이 손해가 사실상 어떻게 회복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이 충분히 진행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보상금을 반환해야 될까요? 네. 그 보상금은 통상 주민등록상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 그 기준일 당시, 그러니까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 그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의 뭐 입주자 대표회 아니면 관리단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이제 위원회 등에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검토한 다음 지급하는데 이제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그 이전까지 거주한 동안 발생했던 소음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후 이사를 간다고 해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소음 분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해도 사실 보상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결국 이 피해를 입증할 책임은 이 인근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인데요. 네. 통상은 이제 그래도 시공사가 어떻게든 보상금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실무에서는 발생합니다. 네.
시공사와의 보상 협상 시 반드시 청구해야 할 부분이나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시공사 보상을 협상할 때 그 소음, 분진 등 이제 피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공사에서는 이런 소음이 일일이 이 항목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산정을 해가지고 각각 금액, 이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에 그런 이제 손해로 뭉뚱그려가지고 좀 보상금을 작게 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일일이 그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좀 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좋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